네, 7번째 챕터를 통해서 교육과 보칙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8번째 챕터 교재는 248페이지로 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단원인데 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의미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하나의 전문 직업사의 단체인데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협회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해는 건너뛰는 해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 해도 있고 평균 한 문제 정도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47조가 그 1항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조문을 확인해 볼까요? 248페이지 41조 1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하면서 조문이 괄호를 열죠. 괄호 안에 보시면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41조 1항을 보니까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의 주어에 바로 괄호가 있었죠. 괄호 안을 한 번 더 보시면 괄호 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렀었잖아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쉬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의사협회 회원은 모두 의사인가요? 당연하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의사협회 회원을 해요? 약사협회 회원은 모두 약사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지금 포함한다라는 괄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괄호가 있는 거예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그럼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니까. 근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가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등록도 한 적이 없는데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 등록을 한 것으로 그냥 의제해 주는 자이잖아요. 이 자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요. 지금 이 협회 명칭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부동산 중개업협회였었습니다. 명칭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아니 우리도 이 자격시험 쉽게 딴 거 아니야. 이 1, 2년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우리도 전문 자격사인데 왜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전문 자격사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우리만 중개업협회냐. 그래서 명칭을 의사협회, 약사협회 하듯이 우리도 전문 자격사 명칭으로 협회 명칭을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쳐서 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중개업협회를 공인중개사협회로 개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 근데 당신들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잖아. 누구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애매해지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학습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법 2조 4호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었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원래 부동산 중개업법은 처음에 제정될 때 허가제였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개업의 허가제가 99년 7차 개정하면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랬던 걸 등록을 한 자로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라고 했었어요. 용어의 정의에. 그래서 예전에 구법 조문을 보면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이 명칭도 마음에 안 들었었다는 거죠.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업자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이 업자라는 표현은 왠지 좀 비하되고 안 좋은 무슨 그 일을 할 때 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살인 청부업자 이런 거 업자라는, 아니면 그런 건 아니라도 사채업자 이런 거 할 때 업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업자가 뭐냐, 업자가 우리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바꿔달라.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냥 자격증을 딴 장롱면허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앞에 개업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서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도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었는데 그것을 명칭을 공인중개사협회로 개정하면서 이분의 지위가 애매해지니까 괄호 안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아까 질문했어요. OX? X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X는? O이죠.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다시 할게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죠.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고용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들은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문장 어떻게 끝났어요? 설립할 수 있다 이잖아요. 자, 설립할 수 있다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임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협회가 존재해도 또 다른 협회를 저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금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가 인정이 됩니다. 제2의, 제3의 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도 가입 여부가 자유주의인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 협회가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었던 초반기에는요, 협회는 단수협회만 인정되었어요. 하나의 협회만 인정되었었고, 지금이야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중개업이 허가제였었던 시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중개업자라고 불렀었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협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부동산 중개업법 규정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이런 의무도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협회 회원이었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는 단수협회가 아니라 복수협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회 회원 될 거냐 말 거냐 개업공인중개사 마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협회는 가입 안 해도 돼요. 또 복수의 협회가 있다면 내가 어느 협회에 가입할 것인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상 잠시 후에 보실 건데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절차상으로는 인가주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이 아마도 공인중개사 법령 중에는 가장 짤막한 조문일 것입니다. 보실까요? 41조 2항. 아주 짧은 문장 하나 나오죠? 협회는 뭐로 한다고? 예,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법인으로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말하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요, 법인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잖아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민법이 뭐라 그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민법이 네 글자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뭐라 그래요? 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별하는 것은 민법의 법인 구별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상법에서요, 이 법인 중에서요,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있겠죠. 이 법인을 두 글자로 회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법에서 회사라고 하는데 민법상 공인중개사협회는 재단법인이겠어요? 사단법인이겠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이니까 네, 사단법인이겠죠. 지금 41조 2항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법인 중에는 무슨 법인에 속한다? 네,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항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하는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협회와 관련한 규정을 쭉 두고 나서요. 그 마무리 43조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협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민법 준용 규정으로 끝납니다.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라면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의 큰 틀은 민법 중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요,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 작성에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300명 이상의 발기인들이 이 정관을 작성해서 작성된 정관에 300명 이상의 발기인들이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요, 이제 창립총회로 회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이 정관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머릿수만 600명 이상을 모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600명 이상의 구성 분포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리고 그 외의 시 및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씩 분포가 되어서 600명 이상이 모였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창립총회에 600명 이상이 모였어야 된다. 이건 뭘 요구하냐면 군소협회가 난립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규모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600명 이상이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씩 분포되어야 한다. 이거는 어느 한 지역만을 대변하는 협회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전국 단위의 광역화된 조직 체계로 협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출제위원들이 주목한다고요. 비슷한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죠? 동영상 1호.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요. 군소 정보망이 난립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요건 5가지 중 하나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주 헷갈리기가 쉬워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지금은 전혀 안 헷갈리시겠네요. 그게 생각이 나야 이제 헷갈려지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헷갈려질 거예요. 거기는 500명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500명 이상이 어떻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이었어요. 자, 거기는 500명 이상인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여기는 600명 이상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 20명이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500명을 여기다가 600명을 거기다가 30명을 여기다가 20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뒤바꾸어서 지문을 쭉쭉 뽑아내면 고사장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읽어보면 여기가 600 같고 저희가 500 같고 저희가 30 같고 여기가 20 같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라 비교 가능한 지문들 앞으로 이제 3, 4월 과정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개회되면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에서 과반수가 동의를 하여야 비로소 창립총회에서 정관은 의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얼마나 정관에 동의해 줘야 된다고?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라는 표현 우리가 이미 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과반수라는 말의 뜻은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초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과 과반수라는 표현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또 반수 이상을 요하는 데다가 과반수를 요하는 데다가 반수를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 숫자 10을 놓고 말했을 때 반수 이상 그러면 몇부터예요? 5부터예요. 5부터. 반수 이상 그러면. 근데 숫자 10을 놓고 말했을 때 과반수 그러면 6부터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과반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히 600명의 회원이 출석하여 창립총회가 개회됐거든요. 근데 정관에 대해서 600명 중 300표 찬성, 300표 반대 나왔어요. 협회 정관 가결 부결? 부결인 겁니다. 과반수 요건이니까 301표 이상의 찬성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과반수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면 협회는 설립에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가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 설립에 인가권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의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에게 시정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상의 법인이든 상법상의 법인이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회도 설립 등기를 마쳐야 이제 하나의 협회가 온전하게 성립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성립되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 조직으로 지부와 지회를 둘 수가 있는데요.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 단위로,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마포구 지회, 강원도 지부, 속초시 지회, 이렇게 지부나 지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공인중개사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한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요, 해당 지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부나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지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설치했다면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꽤 오래된 기출지문인데 한번 소개해 볼게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지문 지문인데요.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X? 14회 기출문제 지문이었거든요. 다시,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X? X,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슬로우 비디오로 가니까 다시 한번 잘 칠판 보면서 들어보세요. 14회 기출문제 지문이었는데,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14회 기출문제에서.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갖다 놓고 조문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요. 조문에 하 밑에가 니은 받침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지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문제가 14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제가 이 과목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공법이나 민법이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이라면 공인중개사법은 삼성반도체라고 아주 지역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출제되어서 그냥 눈 뜨고 봐가지고는 그냥 날아가 버린다. 아주 꼼꼼한 학습이 필요한데 심지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틀리는 문제가 14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그의 출제위원 뒤지게 욕먹었거든요. 근데 욕만 먹었지 복수 정답은 인정 안 해줬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틀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신고도요. 사전신고, 사후신고 다 또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건 이미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공인중개사법 21조가 하고자 하는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할 때 신고입니다. 신고하고 휴업하고 신고하고 폐업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하는 것이었었죠.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것이었었죠. 이것도 설치한 때 그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사전 신고, 사후 신고 구분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사후 신고하는 것도요.
7일 이내 해야 되는 거 있고 10일 이내 해야 되는 거 있고 그것도 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테마별로 묶어서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성립되었는데 공인중개사 협회도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뭐죠? 보통은 써놓고 여쭤봐요. 네, 총회입니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총회예요. 그래서 본법은 공인중개사협회 총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협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가 각호를 통해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 협회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걸 보죠. 251페이지. 251페이지에 보시면 협회는 고유 업무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31조 1항의 각호 조문이 박스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협회는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그 고유 업무로 한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한답니다.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헌장의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요. 여섯 번째,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공제사업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영 31조가 1항 각호로. 질문.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가 모두 몇 가지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가 모두 7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끝에 가서 그 밖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이 표현 때문에 영 31조 각호 규정은요, 열거적 규정이기는 하나 제한적 규정이 아닙니다. 예시적 규정인 거죠. 이런 업무 외에도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까 이거 협회 설립 목적이었죠?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는 협회가 고유 업무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31조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의무들과 우리가 비교 구분해 두셔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미 배우셨어요. 그것도 오늘 첫 시간에 배우셔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를 오늘 방금 전 시간에 2가지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주관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교육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도 협회가 위탁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업무는 본래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들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본래 협회의 업무가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교육 업무는요, 아까 첫 시간에 배우셨는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하는 업무죠. 근데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업무는 협회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지. 협회만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오늘 배우셨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지만 어디도? 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었고, 교육 업무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또 어디도? 뭔 학교? 뭔 대학교? 부동산? 부동산 학과라고 안 그랬어요. 부동산 관련 학과. 꼭 부동산 학과여야 되는 거 아니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무슨 대학? 예,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 노인대학 이런 거 말고 예,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 포함한 대학도 위탁받을 수 있었지 협회만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아니죠. 어쨌거나 협회의 고유 업무와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면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합니까?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협회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윤리연장 제정 업무 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협회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 질문 다시 할게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X였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의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였죠. 그럼 이제 새로운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의 회원이다. 배우셨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협회 회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 누구? 우리 협회 가입한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의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연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도요. 6호 보세요. 6호 보시면 공제사업도요.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한다고 하죠? 비영리로 하는데 누구 간에? 거의 회원이라고 나와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한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고유 업무를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우리 협회에 가입한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런 고유 업무를 수행한답니다. 그런데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제사업만큼은 협회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공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공제? 지난주 진도에 있었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난다 그러지라니까 3월에 또 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달라도 그 의무 금액을 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공제에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탁을 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3가지 업무 보증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그 공제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가. 자, 그런데 업무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돼야 되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얼마? 1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1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공탁을 할 수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현장 실무상 보증 보험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원에 담보 공탁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비중이 비슷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네, 대부분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고요. 일부는 서울보증보험회사 등의 보험에 가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공탁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을까요? 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20년 넘게 공인중개사 과정 강의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공탁을 했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럼요. 공탁으로 업무 보증 설정하려면 1억이 있어야 돼요. 1억 원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가 있어 목돈 갖다 묻어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가 1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1억 원 냈다가 집에 불나면 1억 원 찾아와요? 그러려면 뭐하러 보험에 듭니까? 몇십만 원, 그냥 몇만 원 보험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 설정하고, 일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쓰지만 이론상 규정상 공탁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탁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장 실무상 없습니다. 대부분 협회 공제 가입해요. 그러면 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매년 협회에 공제료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건 몇십만 원 돼요. 한 5, 60만 원 냅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몇십만 원을 내는데 수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걷어들이는 공제료 수입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수십억, 협회 규모에 따라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운영기금이. 그러니까 고액의 자금이 운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제 사업만큼은 협회가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미리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제 규정대로 공제 사업을 해야 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세부적인 규정들도 이제 이 법은 두고 있어서,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안 되는 해도 있지만 어떤 해는 2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죠. 2문제가 나올 때는 한 문제는 공제 사업만 가지고 단독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2월 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눈에만 익혀두시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52페이지, 여기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 규정만 지금 따로 단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제 규정을 보면 괄호 1번 공제 규정의 제정,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승인받았어야 할 공제 규정으로 정해야 할 내용들이 쭉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괄호 2번 공제 규정의 내용인데,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법 42조 3항 규정인데 공제금, 공제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공제금, 공제료는 다른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두 번 말했겠죠.
그럼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공제금 내고 공제료 받아요? 공제료 내고 공제금 받아요? 자, 회원이 협회에 내는 게 공제금이에요? 공제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에 보험금 내고 보험료 받아요?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아요? 네, 보험료가 내는 거고 보험금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이 협회에 내는 거는 공제료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공제금이죠.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라고 있는데 바로 밑에 개념 플러스 박스 있죠. 박스에 3번을 보세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인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공제료 수입액이 100억 원이었었으면 그 중에 얼마? 10억 원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중개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협회가 지급해야 될 공제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요, 불과 몇 해 전 기출문제인데 252페이지 맨 아래줄 문장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런 지문이 또 몇 해 전에 출제되었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OX? X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런 것도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뭐의 100분의 10인지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분의 10이라는 표현도 우리 과목 속에서 몇 번 더 들으실 거예요. 100분의 10이라는 표현.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요. 경매에 참가하는 매수신청인이 입찰표 써서 내잖아요. 그때 입찰 보증금 내야 되거든요. 입찰 보증금 100분의 10이에요. 근데 뭐의 100분의 10이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0분의 10이라고요. 그런데 그자에게 법원이 매수 허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경매 물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왜 법원은 저 사람 매수 허가를 내줬느냐? 여기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고 보증금도 100분의 10이에요. 근데 그건 또 뭐의 100분의 10이냐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0도 많이 나와요. 근데 무엇의 100분의 10인지까지도 다 묶어서 또 앞으로 정리하고 이런 비슷한 부분들 테마 정리할 때 우리가 비교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 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협회가 공제 사업을 공제 규정 승인 받아서 하게 되면 이제 협회는 또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요. 공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제 사업을 한다면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공제 사업 운용 실적 한 페이지 넘어가서 254페이지 맨 위에 운용 실적의 공시인데요. 협회는 매년도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즉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얼마?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답니다.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자, 근데 그 문장 보시면 어떻게 운용 실적을 공시하라고 했냐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얼마?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일간신문 또는 뭐요? 협회부. 일반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도 보면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그랬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영어로 and에 오와요?
발음 좋으시네. 네, 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시하고 그랬죠. 하고는 영어로 and죠. and예요. 자, 그러면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협회가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했는데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부에도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도 했대요. 잘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일간신문 공시하고 협회부 공시 안 하고 홈페이지 게시만 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협회부 공시하고 일간신문 공시 안 하고 홈페이지 게시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죠? 일간신문 공시하고 협회부 공시 안 하고 홈페이지 게시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안 되는 거죠. 공시와 게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요것도 출제위원이 본 과목에서는 자주 뒤바꿉니다. 또는 이냐 및 있냐. 다시 말해 오하냐 and냐 하는 거 자주 뒤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중에서 중개 완성 시 작성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nd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요. 그런데요.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에는 법정서식에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는 거죠. 신고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및 들어갈 자리에 또는 들어갈 자리에 밋을 이렇게 뒤바꾸어 틀린 지문 만드는 거 본 과목 출제위원회 상습적인 출제 방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엽적이지만 앞으로 계속 또 눈에 익히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협회부 일간신문 공시는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게시는 반드시 공시와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일간신문 지금 여기서 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일간신문을 또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아침에 학원 오기 전에 보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과목에서 일간신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요. 7일 안에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보 공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정보 공개했으면 일간신문 공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일간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첫 시간에도 제가 비교하느라고 소개했거든요. 뭐냐면 시험 공고. 시험 공고는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거기 어떻게 공고하라고 되어 있었죠?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해야 되고 일간신문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섞이면 거기가 또는인지 여기가 밑인지 하는 것도 아주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눈에 계속 익혀두시면서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이미 우리가 위원회 하나 보고 온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공인중개사법 총칙 마무리할 때쯤 봤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왔거든요.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앞에서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틀린 지문 만들 때는 이 위원회 관련 문제를 출제하면서 저 위원회에 언급된 사항을 출제하거나 저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출제하면서 이 위원회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테마들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운영위원회 255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1번 설치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디에?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협회에 둔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예,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괄호 3번 구성의 1항 기역항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기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는데 그 수가 몇 명? 예, 19명, 19명 이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요? 몇 명? 제가 세븐일레븐이라고 그랬었죠? 7명 이상, 11명 이내. 여기는 19명 이내, 여기는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였죠. 근데 부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한다고 규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 중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둔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직무대행하면 되겠어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여긴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한다. 이런 지문 재작년에도 또 뒤바뀌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되는데, 두 위원회가 또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건 같고요. 운영의 요건도 똑같습니다. 두 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든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그 위원회가 개의되고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했을 때 그 안건이 의결이 된다. 이런 내용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도 있고 그대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있는 말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두 위원회의 공통된 부분인데, 자, 과반수라고 하는 말 오늘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어디서?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있었잖아요.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정관이 의결된다고 그랬죠. 그때 아까 설명드렸는데 과반수라 함은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반수도 또 무엇의 과반수인지 유의하셔야 된다고요. 몇 해 전에 이런 질문이 출제되었어요. 칠판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안건이 의결된다. X잖아요. 과반수지만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요하죠. 그러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문에서 뒤바뀌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누구라고 그랬었죠? 국토교통부 장관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협회 업무 중에서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이 운용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는요, 도로를 닦고 터널을 놓고 집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죠. 그러나 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 감독에는 별로 전문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제사업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가 금감원장이라고 부르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단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자기 맘대로 협회 공제사업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에 뭐가 있어요? 요청이 있었을 때 협회 무슨 업무에 대해서만? 공제사업에 대해서만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챕터 공인중개사 협회편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단원 9번째 챕터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